정인 나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 제가 청구인한테 전달한 메모는 홍장원에 대한 반대 신문상이 1차 신문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러이러이러한 사항은 제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보냈습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홍장원 정의는 2차 신문이고 1차 신문을 했기 때문에 1차 신문에서 질문하고 답변 나왔던 것을 또 확인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두 번째 정인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를 좀 정리해 왔다. 그걸 좀 보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보고 적절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예, 보고하십시오.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하셔도 되고요. 네. 지난번에 1차 때 정인 선서를 하셨습니다. 네. 그 선서의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도 거짓말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정은 거부권 고지는 지난번에 해드렸고요. 네. 다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러면 오늘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정인이니까 주시면 하십시오. 네,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증인 12월 3일 20시 22분경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증인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통화하게 된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잘못 알고 전화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대통령께서 왜 저에게 통화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조태용 원장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가는 것으로 알고 증인에게 전화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엔 별다른 지시를 받은 것이 없죠. 20시 22분에는 한두 시간 후에 연락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전화 대기를 하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22시 45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죠. 예,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분 후 22시 46분경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증인은 느낌이 증인과 통화를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둘러대는 느낌이어서 더 말은 안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전화를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요. 예, 예, 직무실로 기억합니다. 집무실이요? 네. 그때도 여인영 사령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상당한 시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잘못 얘기한 건가요? 22시 46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사실인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22시 46분에 어떤 내용이었다는 부분은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 시간 대답을 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하라고 끊은 것,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진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너 사람과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저 정도의 말만 했고 상당한 시간 폰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죠? 예, 저기 문건을 보니까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통화한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2시 53분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있던 시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통화한 후 22시 58분경 여인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영이 비협조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다시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던 지시사항을 수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도 여인영이 폰만 들고 다른 바쁜 일을 하고 있어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통화를 마쳤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아까 그 첫 번째 내용하고 비슷한데 제가 22시 53분과 23시 06분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정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정정이 아니고 그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까?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검찰에서는 진술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22시 53분과 23분의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당시 진술한 게 정확하겠습니까? 지금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검찰 조사 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 통화한 장소는 어딘가요? 언제 말입니까? 22시 58분 말입니다. 22시 58분에 공관 앞 공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사실 23시 6분 여인영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전화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데 또 통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빠서 대화를 안 되는데 또 전화한 게 아니라 제가 정정하려고 했던 건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런 일이 있었을 직후에는 기억이 안 나고 지금 기억이 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태영 원장님께서 CCTV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니까 그런 사항과 견주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부분 중에서 22시 58분과 23시 06분과의 진술과 관련해서 22시 58분의 내용을 23시 06분에 두 가지 대화를 한꺼번에 대화한 것처럼 23시 06분의 대화로 진술했다는 다시 걸 묻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22시 58분경 네, 전화를 했을 때 공관 주차장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CCTV 영상에 보면 그 당시에는 본관으로 진입하면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그럼 기억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러자도 막 들어오면서 국정원에도 공개한 CCTV를 봤는데 현재 그 CCTV가 정확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생각이고 어쨌든 CCTV 상에는 증인이 공관 주차장에 전화를 하지 않고
본관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23시 6분에 통화를 했을 때 이때도 바쁜 것 같았지만 좀 세게 야 어떻게 된 거야 해도 답을 제대로 안 하고 꾸물거리기에 V에게 전화를 받았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지원을 해주라고 하자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뜸을 들이더니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수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는데 유엔영 사령관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받아 적다가 이거 미친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불러준 명단이 누군가요? 그때 지금 요거 보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거는 봐도 돼요. 네. 메모기 때문에. 예. 그때 제가 아니 그냥 쭉 읽으세요 빨리. 예.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근데 당시에 조혜주라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고요. 노총위원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위원장. 계속 묻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전부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직책을 불러준 것은 아니죠? 이름하고 또 간간히 뭐 예를 들면 뭐 노총위원장 이렇게 그 직책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간이가 아니고 노총위원장은 직책을 부르는 건 노총위원장 한 명인 건가요? 지금 증인께서 제가 그때 이게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책은 예.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였고 지금 증인이 증언하기를 네. 사람 이름을 또박또박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냐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이 지금 사람 이름을 얘기했고 네. 직책 얘기는 한노총인지 민노총 위원장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때 이름도 얘기했습니다. 이름도 얘기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직책을 얘기한 건 노총 위원장 뿐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무슨 대법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렇게 하다가 이름은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어떤 명단을 읽다가 그렇게 얘기했던 알겠습니다.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유엔영 사령관이 계속 1조, 2조 축처 검거 외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것이 맞나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엔영과 통화하면서 메모를 받아 적은 장소가 어딘가요? 제가 검찰 진술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받아 적은 정서를 관저 앞에 있는 공간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기억을 보정해 보니 처음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그 공터에 있는 22시 58분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면 겨울입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명단을 받아 적은 후에 네. 어떻게 했습니까? 명단을 받아 적은 게 23시 06분 이후라고 하면 23시 30분에 아마 정무직 회의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회의를 가려고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보좌관을 불러서 막 적었던 명단을 다시 옮겨서 정서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진술하기를 보좌관에게 작은 수첩을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고 처음 적은 작은 메모는 글씨를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구겨서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맞나요? 일단은 그 두 번째 메모를 옮겨 적인 것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메모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이 이상 진술한 게 맞냐고만 묻습니다. 보통 자기가 쓴 것을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네.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증인이 진술하였듯이 그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변론 때 그 조태용 국정원장님께서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 보좌관에게 제가 지시를 했고 정소토록 했다는 부분의 조사 결과를 직접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본인이 못 알아보는 것을 보좌관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 보좌관이 제가 잘 못 알아보는 글씨로 몇 번 정서를 부탁했던 이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예, 누구 이름은 밝힐 수 없나요? 지난번에 조태용 원장님도 어떤 직원에 대한 성명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 알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이 인원과 보좌관이 조직에 대해서는 증인의 이 보좌관이 메모를 정서했다는 이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지 보시죠. 네, 이 메모지 증인이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거 맞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이 메모지가 아까 그 메모지와 동일한 건가요? 예, 메모지는 동일한 겁니다. 이게 그 정서했다는 그 메모지인가요? 정서를 보좌관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째 정서를 했던 세 번째 메모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서했던 메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메모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메모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메모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도 그래서 재판관님께 그걸 말씀을 주셨는데 요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좀 같이 보여놓고 얘기를 해도 됩니까? 네, 해보세요. 예, 계속 묻겠습니다. 예. 이 메모지는 증인이 받아 쓴 것을 보좌관이 정서한 거라고 했죠. 네. 증인은 전에 증언에서 정서로 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글자는 보좌관의 글씨고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증인의 글씨체이며 증인이 왼손잡이라서 조금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메모에 있는 증인의 글씨는 왼손으로 작성한 게 맞나요? 아닙니다. 그때 그러면 지난번에 증언은 위증한 것이네요. 아니 외증한 것이 아니고 다소 와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와전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왼손으로 아니 썼다고. 저도 지난번에 했던 CCTV를 봤는데 그렇게 왼손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가 써서 글이 흘렀다 했는데 제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원래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글이 악필이다 그 말씀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까 명단을 적다가 이거 미친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메모지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 메모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니 빠진 사람이 누구냐고요. 빠진 사람이 받아 적다가 네. 그만뒀다면서요. 미친놈이라고 해서. 그래서 10명을 쓰고 2명을 못 썼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굽니까? 지금 기억하기로는 양정철과 조혜주입니다. 이 메모지에서 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은 이 파란색 이거 좀 띄워주시죠. 파란색 부분하고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입니까? 그 보좌관이 파란색으로 적어온 메모지에 제가 그 위에 가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관이 정서를 하는데 왼쪽에도 권순일이 있었고 오른쪽에도 권순일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첫 번째 쓴 메모를 정서해서
그러면서 야,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 두 번째 메모는 이름에다가 인적사항을 부기해서 가지고 아니 왔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고 증인이 작성한 메모를 보고 정서를 한다면 네, 왼쪽에도 권순이 이름이 예, 있고 그게 두 번째 메모입니다. 그러면 예, 증인이 권순이 이름을 두 번 적었던 것을 보고 뺏긴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무튼 문서를 보고 정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옮겨 그렇죠. 적는데 같은 사람의 이름이 두 번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송구하지만 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종이를 올려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걸 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네, 여기 계속 아까 이름을 불러줬다고 했는데 네, 이 메모지에 보면 이 메모지 좀 띄워주시죠. 이 딴지일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드린 딴지일보라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이름이 아니고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시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예, 증인이 메모지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가필한 게 어느 부분입니까? 검은색은 전부입니까?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글 비슷하게 흘려 쓴 글씨 그게 다 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불러주는 명단을 메모를 해서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서하도록 시켰는데 여기 보면 딴지일보 이상한 게 들어가 있고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두 번 적혀 있고 또 조국 전 의원, 박찬대 의원은 빠져서 추가로 적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메모를 바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인적사항이 부기가 되어 있는 두 번째 메모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보좌관이 두 번째로 적었던데 기존에 있는 명단을 그대로 보고 적은 게 아니라 한번 적어봐 이름만 해서 두 번째 메모를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정서로 두 번째 메모, 정서한 두 번째 메모를 주지 않고 네, 그냥 또 기억에 의존해서 적어봐라 이렇게 예. 시켰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당일날은 너무 정무직회의, 산하부소장회의 개별적으로 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 또는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굉장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하다가 아니 메모지가 이미 정서가 됐는데 3차 또 정서를 다시 작성하게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시킨 이유가 다음 날 뭐죠? 오후 4시 정도에 2월 4일 오후 정도엔 시간이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던 요 명단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보다가 저 첫 번째 메모 한번 증인 보세요. 예, 두 번째 메모는 첫 번째 메모를 보고 정서를 한 것인데 그 두 번째 메모를 주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작성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시간이 있어서 했다는 게 그게 지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명단을 받았고 2명은 굉장히 좀 약간 어떤 사람일까라는 부분에 대해 궁금함이 있었고 계속 이게 묻겠습니다. 12명이 아니라 예. 한두 사람 정도가 더 있을 거라고 하는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저 혼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첫 번째 메모를 봤던 저 친구가 좀 뭔가를 기억해 그 당시에 이미 첫 번째 메모는 폐기한 상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예. 저 메모는 예. 보좌관의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한 거네요. 아닙니다. 두 번째 메모를 보고 쓴 겁니다. 물론 제가 두 번째 메모에서 두 세 번째 번째로 메모를 준 게 아니고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하라고 했다면서요. 그건 세 번째 메모죠. 두 번째 메모했는데 세 번째 메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한번 묻겠습니다. 이 메모지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동그라미를 친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원들만 동그라미를 친 건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건 미친 짓이다 하고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메모를 다시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렇게 그 말씀은 좀 제가 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니,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가 체포하려고 했던 명단이다. 그 명단 정도의 인원들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명단을 기억하기 위한 차원에서 메모를 남긴 겁니다. 그 명단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정보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데 그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더구나 계속 묻겠습니다. 네. 이 증인이 이 며칠 전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명단이 크로스 체크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지의 명단과 여인영 전 사령관이 불러줬다는 명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여인영 사령관의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그냥 여인영 사령관이 당시에 불렀던 부분들을 메모했다가 그 메모한 명단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증인은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크로스 체크돼서 마치 일치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교해 보면 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증인이 그 명단을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하는 명단을 본 적은 없는 것이죠. 불러주는 거를 듣고 받아 적기만 한 그러니까요. 것뿐입니다. 증인 명단만 아는 것이지 예. 여인영 사령관의 명단은 모른다는 거죠.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확인한 것처럼 얘기한 것을 그거는 지적하는 아마 것입니다. 12월 3일이나 계속 4일의 증인 얘기가 계속 아니고 묻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의 방첩사나 조지경찰청장의 명단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크로스 체크해봤다는 것으로. 크로스 체크 해봤습니까? 일치하던가요? 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데 유사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가요? 계속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메모지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진 촬영해서 제출했는데 왜 메모지를 제출하지 않고 사진 촬영해서 제출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왜 뭐 제출하지 않았겠다고 했겠습니까? 보니까 제가 경찰, 검찰 공수처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특히 경찰도 디지털로 해서 증인 지금 수사기관에서 네. 수사기관에서 이 메모지를 확보한 경위를 보면 네. 증인에게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진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뭐 12월 12일 날 검찰하고 공수처에서 받을 때 굳이 뭐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가요? 네. 꼭 보여드려야 예, 되나요? 보여주십시오. 예.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진 촬영해서 첨부했습니다. 원본은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예,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분간 제가 사용해야 돼서 임의 제출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메모지 우측 상단에 네. 14명, 16명은 증인이 기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기재한 건가요? 다른 검정색 가필 할 때 같이 기재했던 그때 것 같이 같습니다. 한 건가요? 네. 여기 지금 화살표를 보면 양쪽으로 화살표가 보입니다. 네. 이 화살표는 무슨 뜻이죠? 제가 처음에 기억할 때 10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재를 했고 2명은 누가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관위 관계자였다. 그래서 그 전 선관위 관계자 2명인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권순일이다라는 의미로 거기다가 그 화살표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이 검찰에 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네. 위치 확인 지원이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또는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나요?
12월 11일이면 벌써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관련된 사항들이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걸 활용한다고 해서 무슨 다른 도움이 이 됐을까요? 명단에 보면 네. 명단에 보면 지금 증인은 10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이고 네. 지금 저 화살표를 보면 네. 위에 두 직책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14명, 16명이라고 적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들을 때부터 10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들었고 12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이 났고 2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잘 기억을 못했고 그러면 그런데 16명은 왜 적었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서 내가 들은 게 그러니까 증인이 추측에 의해서 적어놓은 겁니까? 예, 14명까지는 들었는데 16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아까 검찰에 제출한 거 보면 16명을 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지웠나요?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관련 메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쭉 지운 것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지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검사가 14명입니까? 16명이라서 제가 16명을 14명입니까? 증인은 이 메모지를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길 법정에서 소추인 측 대리인이 물었을 때 박선원 의원이 며칠 뒤에 따로 연락하여 내가 설명을 못 들었으니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증인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선원 의원의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제가 12월 9일부터 한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박선원 의원이 증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와서 자신의 박선원 의원 핸드폰으로 찍어간 거 맞나요? 아닙니다.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아마 저한테 카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언제 전달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예. 보낸 것입니까? 전송해줬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메모지를 보면 이 어디 바닥에 놓고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매트리스 같은데 이 사진 찍은 장소가 어딘가요? 저희 집입니다. 집에서 찍으신 건가요? 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요 밑에 고무 같은 패딩을 바닥에 깔아놨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보입니다. 무늬로 봐서. 제 주신문 때 또 하겠습니다. 네. 반대 신문하시죠. 예, 먼저 그 증인 진술조서 20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 검찰 조사 받으실 때 메모 원본도 들고 조사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이제 보여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원본의 임의 제출은 힘들고 일단 이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서 제출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그 상태에서 검찰의 검사께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안 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참고인이니까 피의자가 아니라서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진을 찍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진을 찍어 가신 것 같은데요. 예. 전 알겠습니다. 도리어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와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검찰은 또 특이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police.co.kr이라고 하는 무슨 이메일을 보내서 글로 넣어야 증거 효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전 요즘에는 다 디지털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 이제 준비된 신문사항 여쭤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그 비상계엄 당시에 증인은 국정원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해서 조직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던 상황이셨죠. 조직이 자꾸 변하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 이해도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에 오신 지 1년도 채 안 되던 시점이었죠. 네, 예, 2항, 3항 생략하겠습니다. 4항, 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6항입니다. 그 증인은 그 당일 그 계엄 당일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시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대통령이 증인에게 이제 직접 전화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기분 상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습니까? 사전에 뭘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추정으로 얘기한 거고요. 예. 예. 별 뜻 없이 뭐 얘기하신 그런 겁니까? 거 아니면 나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는데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7항입니다. 그 피청구인은 그 2월 4일 심판정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계엄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이제 지시를 안 하셨다는 취지로 만약에 계엄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국정원 1차장에게 통화를 했으니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직접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증인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당일에 12월 3일 23시 무렵입니다.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2차례 직접 전화하신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로서는 제가 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다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여인영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이후 2번 정도 여인영에게 전화를 했고 오후 11시 조금 넘어서인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할 당시에 여인영 사령관이 피청구인과 통화한 사실을 증인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그때 여인영 사령관이 피청구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던가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나항입니다. 이 나항은 생략하고요. 뒷 질문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영 사령관은 피청구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갑제 49호 중에 15 여인영 피신 조서 4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인영 사령관은 피청구인과 2번째 전화를 한 내용에 관해서 출동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동의 의미는 여인영이 증인에게 말한 체포조 출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있어서의 언어를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8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오전 10시경 이제 간부들과 이임식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모인 간부 30여 명에게 이제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 그리고 통화 내용,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 등을 알려주면서 국정원을 잘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그 이임식 간담회에서요. 예. 예, 이임식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을 공식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국정원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는 앞으로도 국정원이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로 보면 됩니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 예, 9항, 10항, 11항 생략하겠습니다. 12항입니다. 일제 171호증의 1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 아까 이제 말씀할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달했던 첫 번째 거를 올려주시고요. 문서나 메모라고 하는 거는 중요도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수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로서는 더구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지만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12월 3일 날 이런
메모에다가 제가 관련된 전화를 통해서 받아 적은 명단을 적었습니다. 여기 아마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 나중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지 않나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적자마자 11시 30분에 그 정무직 회의를 가니까 그 전에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좀 알아봐. 그랬더니 이 두 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요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장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12월 4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야,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시켜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 변호인께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보좌관하고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에 있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히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 하얀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좀 약간 지운 건데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그 당시 보좌관이 적어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4시에 이거를 작성해서 저한테 준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두 번째 메모 저거 빽빽하게 있는 걸 갖고 있느니 이게 시원시원하게 잘 써져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두 장의 메모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메모도 이제 폐기하게 되고요. 그 세 번째 메모를 보고 야, 그 권순위는 2번 썼네. 아니 조국이 빠졌다. 딴지일보 김호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딴지일보나 이렇게 직책을 쓰게 된 것은 자기가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김호준이라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딴지일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불확실하게 써져 있는 파란색 글자인데 제가 거기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별표 2개에 쓴 내용은 처음부터 정서하거나 받아 적지 않고 그냥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요 메모를 이제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다가 그냥 거기다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 오른쪽 끝에 있는 메모는 제가 12월 11일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16명 아니고요. 지금 여기 뭐 14명이라고 그랬는데 1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물리면 그 선관위 관계자, 선관위 명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쭉 생각이 나서 조혜주하고 양정청이라는 명을 2개를 추가했고 요 밑에 생각 안 나던 이름 2개를 제가 썼던 건데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12월 4일 그 이제 가필하신 부분, 이제 파란색 부분은 보좌관의 글씨고요. 네. 그 아래쪽에 이제 축차 검거, 뭐 위치 추적, 감금 조사 이런 부분은 증인이 12월 4일 날 오후에 보좌관이 그 기억나는 대로 쓰신 이후에 12월 4일에 그렇습니다. 가필하신 건가요? 예. 그 증인은 이 심판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 메모가 보좌관에게 명단을 다시 쓰게 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 갑제 49호 중에 15 여인형 피신조서 15, 16, 1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여인형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자 명단이 언론에 보도된 14명이 맞을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 뭐 도와줄 것 없냐고 해서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에게 요청한 위치 추적 대상자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한 위치 추적 대상자와 동일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은 이제 증인의 증언, 여인영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라는 내용과 증인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제 49호 중에 20 여인영 사령관 피신조서 8쪽 12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인데요.
2024년 10월 27일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는 메모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2024년 11월 9일에 이미 계엄 당일에 체포 명단과 거의 동일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정철, 조혜주 등 14명의 명단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은 모르셨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예, 14항입니다. 갑제 45호증의 10 조지호 청장의 이회 피신 조서 28, 30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이제 여인영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 통화는 22시 30분에서 22시 40분경 사이였다. 첫 번째 통화에서 안보 수사 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선관위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 이제 메모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을 불러줬는데 총 15명이라고 했다.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이라고 했고, 이제 김동현이라고 들어서 경기도지사인 줄 알았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 김동현이라고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했다. 이 사람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여인영이 급한 톤으로 짧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조지호 진술 내용도 증인이 메모에 기재한 그 체포 명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죠. 명단을 직접 맞습니까?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언론에서 나온 걸로 보니까 좀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다시 171호증의 1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증인 보시면 14명, 16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포 대상자 인원수를 기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인원수 이렇게 그러니까 체포 대상자라고 불러줬던 명단의 인원수를 예. 14명에서 16명 정도가 되겠다라고 기억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 그 16명 밑에는 밑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그으신 건가요? 16명까지일까? 예. 이제 기재한 인원은 12명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2명 혹은 4명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제 못 적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 12월 6일 날 이 얘기할 때부터 2명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근데 한 사람은 성관이 관계자라고 했고 한 사람은 아마 양 뭐라고 들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누굴까 한동안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15항입니다. 갑제 49호증의 15 여인영 피신 조서 15쪽 16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은 검찰 조사에서 김용현으로부터 뭐 10명 정도 머릿속에 있었는데 장관님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 3명부터 잡아라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3명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제 29호증의 10 김대우 검찰 진술조서 1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검찰 조사에서 5개 정도 출동시켰을 무렵 사령관님이 연락이 와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에 집중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미 출동한 인원 포함해서 전 수사관에게 위 3명에 집중해서 체포하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렇게 주요 인물 3명을 먼저 체포하고 그 후에 나머지 사람을 순차적으로 체포하는 방식이 증인이 이제 메모에 기재한 1조, 2조 축차 검거 방식이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16항 생략하겠습니다.
18항도 생략하고요. 메모 작성 경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19항입니다. 그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증인이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을 했다면 피청구인과의 22시 53분경 이제 통화 이전에 메모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피청구인과 22시 53분경 통화 직전인 22시 46분경 여인형과의 통화를 한 것이 유일한데 이때 여인형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가항은 답이나 생략하고요. 증인은 여인형과의 22시 46분경 통화 이후에 국정원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산하 부서장들에게 비상 소집을 지시하고 국정원장을 만나러 사무실에서 국정원장 공간으로 갔던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국정원 사무실에서 국정원장 공간까지는 자동차로 약 3분 거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증인 혼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갔었나요? 아닙니다. 그때 수행원하고 운전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 22시 53분경 그 국정원장 공간 대기실에서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장의 공간 비서실 직원이 증인이 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그러면 53분경에 전화를 했으니까 54분경 또는 55분경에 피청구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공간 밖으로 나왔죠. 네. 이제 증인이 이제 지난 증인 신문 때는 22시 58분경과 23시 06분경 여인형과 두 차례 통화를 했는데 이제 두 통화의 시간 차이가 8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통화 장소와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이제 축약해서 통화 내용을 섞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이 기억하는 22시 58분경과 23시 06분경의 통화 내용을 구별하면 어떻게 다릅니까? 마침 조서를 보니까 여인영 사령관도 제가 일반 폰으로 전화했고 보안 폰으로 바꾸자 그랬었는데 처음에 전화해서 국회 봉사 얘기가 있었고 위치 추적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체포 명단을 그때 받아 적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반 폰으로 서로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예민한 것 같으니까 보안 폰으로 바꾸자라고 했죠. 근데 보안 폰으로 바꾸고 보니까 제 보안 폰에는 차관급 이상의 국가안보 주요 간부들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방첩사령관한테 보안 폰으로 연결하려다 보니 그건 개인이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통신실이나 특별한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 보안폰으로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안폰 통화를 시도하다가 보안폰 연결이 불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아까 전화했던 일반 전화로 다시 전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안폰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바빠서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불러주는 명단을 그때부터 받아줬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2시 58분경에는 이제 네. 보안폰으로 연결까지 하려다가 안 돼서 안 됐고. 이제 사무실로 이제 복귀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하신 이후에 예. 23시 06분경 이제 통화를 다시 여인영 사령관과 해서 체포 명단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예. 23항입니다.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증인이 이제 CCTV에 22시 58분경에 이제 본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 증인이 기억하는 22시 58분경의 장소는 국정원장 공간 공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보통 CCTV에 표시되는 시각은 보통 실제 시각과 맞지 않고 적게는 수십 초에서 많게는 수십 분까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시간 보정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모습이 찍혔다는 CCTV 촬영 시각이 실제 시각과 오차가 정확하게 얼마나 보정되었는지 전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뭐 보정이 됐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은 CCTV 일부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증인이 CCTV상 언제 어디서 통화하는 모습이 찍혔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죠. 네. (20사항) 생략하겠습니다. 2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이 12월 4일 이제 오후에 보좌관에게 전날 밤에 작성했던 명단을 다시 작성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좌관이 처음에 그 12월 3일 밤에 작성했던 메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작성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다시 작성하라고 하신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12월 4일 오후에 그 명단을 쭉 보고 있으니까 계속 그 두 명이 생각이 안 났던 부분이 머리를 맴돌았고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여인영 사령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보좌관에게 야 너 머리 좋으니까 뭐 다시 써봐라 하고 얘기를 했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꼭 한 가지 이유로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첫 번째 메모를 그 두 장으로 나눠서 써온데 사람 이름에 가로 열고 뭐뭐뭐 해갖고서는 아주 빽빽하게 나서 어떻게 보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메모라 이거 버리고 새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보좌관이 들어오길래 너 머리 좋으니까 한번 이름만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써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이름하고 본인이 기억하려다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을 직책으로 해서 이렇게 한 10명 정도를 기억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2월 3일 밤에 작성한 체포 명단과 12월 4일 오후에 작성한 체포 명단이 동일을 합니까? 명단은 다 동일합니다. 예. 의제 127호증의 1 이제 홍장원 검찰 제출 자료 21에서 25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요 메모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 메모들도 증인이 검찰에 제출하신 메모들이죠. 맞습니까? 제가 예. 12월 9일 날 병원에 입원할 때 굉장히 생각보다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여주시는데 이거 서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거를 제가 검찰에 제출했습니까? 예, 검찰에서는 증인이 제출한 자료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당시에 그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놨던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거 기억났습니다. 이건 검찰에 제출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메모는 아마 제가 정보위원회 가기 전에 가서 이제 그 정보위원장 면담을 할 거니까 그 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제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그 정리해놨던 그 메모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4항까지 생략하고요. 34항입니다. 그 증인은 계엄 선포 이전에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신성범 정보위원장하고 양당 간사하고는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면 또는 뭐 해외 관련된 사항이 나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기도 했고요. 그리고 꼭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종종 시간이 지나니까 좀 친하게 통화할 수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종종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36항입니다. 자꾸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박선원 의원과 이제 증인이 연락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계엄 당일 12월 4일 자정 무렵에 박선원 의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라는 메시지를 받고 한 2시간 지나서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라고 답장을 이제 보내셨고 박선원 의원이 그러셔야 합니다라고 보내신 적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 대화 말고 다른 대화가 있었습니까? 다른 대화는 없었죠. 언제 말입니까? 그 계엄 당일. 개명 당일은 전화 통화한 적 없을 겁니다. 예. 37항입니다.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제 통화 내용을 보면 신성범 정보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통화한 내역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 등 이제 국정원 정무직들이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여당 간사, 여당 야당 간사들과 연락하는 것이 뭐 특별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제 증인이 계속 야당 쪽과 연락한 것을 이제 이상하게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통화 내역을 보면 일제 133호증입니다. 그 계엄 전날 12월 2일 17시 51분 경에 이제 영부인과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요. 그리고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전 09시 49분 경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이례적인 것으로 치자면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업무적이든 사적이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제가 평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제 증인이 인사청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사실무근입니다. 그 증인 김상민 국정원장 법률특보 아시나요? 예, 본 적 있습니다. 그 김상민 법률특보의 임명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조계 인물이기 때문에 오셨다? 뭐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으신 게 12월 5일 한 4시경입니까? 네. 그 조태용 국정원장 통화 내역 보면 김상민 법률특보와 12월 5일 이렇게 15시 41분, 16시 48분, 17시 34분, 17시 49분 이렇게 4차례 이제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이제 증인의 경질 통보를 받은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증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법률특보와 상의를 해서 증인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건 아니고 아마 당시 저만 경질된 게 아니라 기조실장도 같이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기조실장의 후임으로 김상민 특보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39항은 지난번 증인신문에 했었는데 질문을 안 한 내용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 국정원이 이제 수사권 없어졌지만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에 관한 정보, 간첩이나 국가 안보 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국정원의 역할은 변경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그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한 활동을 하는 내국인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체계와 시스템도 갖춰놓고 있죠. 내국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내국인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체계와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지 않나요? 예, 반국가적인 부분이라면은 안보수사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적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제 수사권은 없어졌지만 이제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조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신설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조사권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추가 신문하십시오. 증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세브란스 병원 병실에서 받았죠? 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그 입원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원했었나요? 한 7, 8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입원은 9일 날 했고 예, 한 7일, 8일, 9일, 한 9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18일까지 입원하셨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그 9일 정도 된다고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그 아까 메모지 이것을 박선원 의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줬다고 했죠? 네, 그게 언제쯤인가요? 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이니까 제가 검찰 조사를 12월 11일에 받았거든요. 그 직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을 때였고 박선원 병원에 의원이 있을 때인데 아까 사진은 집에 있는 강아지 매트리스에서 찍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날짜가 맞지 않는데요? 그건 그 전에 찍어서 그 그 전에 사진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찍어서 미리 갖고 있었습니까? 네. 무슨 이유로 그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었죠? 12월 6일 날 그 정보에 갔다 온 이후에
요 사항들을 다 찢어버릴까 했거든요. 다 없애버릴까. 근데 결과적으로 없애지도 않았고 사진만 네. 찍어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진을 여러 군데 지금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12일 김어준의 유수공장에 출연해서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증인이 여인형과 통화를 하는데 증인이 불러주는 것을 보좌관이 받았어서 파란 글씨가 보좌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알려준 내용인가요?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증인은 보좌관에게 정서시켰다고 했고 네. 박선원 의원은 네. 증인이 불러주는 것을 보좌관이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예. 계속 묻겠습니다. 예. 이 메모가 증인이 12월 6일 정부에 출석과 진술했을 때 이미 있었던 것은 맞죠? 4일, 5일에 작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월 6일 정보회에 참석하기 전에 있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안 가지고 왔죠?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제출 안 했습니까? 제출을 안 하고 보여드렸는데 통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관심을 가지시는데 메모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메모를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신성범, 이성권, 근데 김병기 아무도 의원 세 관심을 갖지 사람만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달라는 말을 안 해서 안 줬,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여는 줬습니까? 보여는 줬습니다. 그럼 아무도 달라고 하지를 달라고 않더란 하지 말이죠.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네, 계속 그때는 제가 아니, 그거를 계속 묻겠습니다. 하니까 예, 주로 예. 메모를 하면서 받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대통령과의 휴대전화 내역과 여인형과의 휴대전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명단에 대해서는 증인이 기억한 순서라고 하면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메모가 존재했던 건 맞나요? 맞습니다. 그 기억해서 얘기한다는 순서가 제가 막 암기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메모를 보고 쭉 읽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이 메모지를 12월 11일 국회 현안질에서 화면에 공개를 했고 12월 12일 다시 김어준 TV에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거 다 증인이 제공한 건 맞죠? 그때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이라 그 상황에 대해서 제공한 건 맞죠? 증인이 제공한 건 맞죠? 박선원 의원에게. 박선원에 제공한 건 맞습니다. 메모지에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 조사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거 증인이 직접 기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기재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좌관은 아는 내용인가요? 처음 보좌관이- 메모지에 없었고 나중에 가필한 것이기 때문에 보좌관은 모르나요? 아니 혹시 보좌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보좌관이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차장실 정도가 되면 이 정도보다도 훨씬 자, 이제 비밀이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예. 메모를 그 3일 계엄 당일 또 4일 5일까지 정리를 했나요? 그러면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5일까지 한 게 아니라 4일날 4일 날 오후에 완성이 된 완성이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미 그때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각이고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에게 명단을 불러준 이유는 그 위치 추적이라고 한 것이 맞죠? 예,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위치 추적이 분명합니까? 네. 위치 확인입니까? 추적입니까? 확인과 추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미 체포자가-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이거 명단을 이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데가 없는데 또 증인은 아까 미친 짓이다까지 했던 메모를 다시 정서한 이유가 뭡니까? 위치 추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닐 테고 이미 제가 미친 비상계엄이 짓이라-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인은 이 어떤 다른 목적,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증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던 건 아닙니까? 그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죠? 아니란 말이죠. 아닙니다. 그 메모지에 아까 말한 1조, 2조 축차 검거,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 조사 등에 기재한 이유는 뭐 기억력을 되살려 넣기 위해서 기재한 겁니까? 왜 기재한 겁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정보 보고를 받다 보면 아침에 받은 정보 보고를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 보기에는 이미 이때는 비상계엄도 메모해 놓은 해제되고 예. 뭐 특별히 이게 사용할 데가 없는 것인데 굳이 왜 또 정리를 해놨냐고 묻는 겁니다. 정보적인 차원으로 해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때한 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적어 놓은 겁니까? 아니 10여 명의 계속 묻겠습니다. 10여 명의 인원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 정도를 기억하고 있어야겠다고 그걸 생각하지 기억할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언제 없어졌죠? 지난 정부에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안보조사국은 언제 생겼습니까? 안보수사국은 이번 정부가 생긴 다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보조사국은 2차장 산하인가요? 예, 2차장 산하입니다. 그 메모지에 (1차) (2차) 축차 검거 또 검거 요청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인영 사령관은 증인과 통화했을 때는 체포조가 아직 나가 있을 때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아까 증언에서도 체포조가 나가 있습니다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맞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어떤가요? 글쎄 저는 그냥 이야기한 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 체포조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한 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당초 메모에 증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걸 기재해 넣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체포조 출동 시간과도 맞지 않고 방첩사의 구금 시설도 없고 지난 기일에 재판관님께서 물었을 때 검거 요청은 아닌데 검거 지원 요청을 잘못 기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상식에 반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조작되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 그리고 증인 지난 기일에 국정원에서 여러 기관들이 협조를 하고 있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죠. 법적인 절차에 따르고 그 관련 협력기관과 협력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대공수사권은 대공 혐의자를 잡을 때 하는 부분이지만 국제범죄에 관련된 부분은 국제범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야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죠. 자체 위치 추적 장비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위치 추적을 하려면 통신사에 요청을 해야 되고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죠? 통상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이 위치 추적을 정확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방청에서 위치 추적을 한다고 들었습니까? 예, 소방청하고 경찰청과 협조해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소방청의 위치 추적도 모두 통신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장을 발로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 제가 직접 위치 추적을 해보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위치 추적 확인이든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인영 사령관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다 명단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고 물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치 추적을 하든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했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증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요청받았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증인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이거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고 묻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요? 만약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랬다면 아마 제가 혼을 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라는 얘기를 한 워딩이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수사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증인에게 무슨 체포 지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까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공수사권도 없는데 체포 지시를 한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우선 대통령께서는 증인과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이고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수사를 할 경우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공용의점 정보를 제공하고 방첩사 여건이 열악하니 국정원에서 지원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인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인가요? 증인도 지난번 증언에서 목적어가 없다고 얘기한 건 맞죠? 맞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 그것도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두 사람 간의 연결을 증인 마음대로 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전화 통화의 내용과 이어서 여인영 사령관의 얘기를 분리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1차장이신데 1차장까지 하셨는데 법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 변호인 그거는 증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그럼 변호인님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던 것이 옳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증인 계속 묻겠습니다. 이 메모지 한번 봐주세요. 이 메모지는 증인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원본은 맞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모지에 다시 아까 2차인지 3차인지 증인이 얘기하는 그 메모지에 조혜주, 양정철 두 사람이 또 추가됩니다. 네. 이건 언제 기재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1일 오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예, 됐습니다. 원본 좀 달라고. 네, 예, 원본. 언제 기재한 겁니까? 검찰 조사 받을 때입니다. 12월 11일입니까? 12월 11일 오후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검찰에는 왜 이것을 제공을 안 하고 아까 그 보여준 문서 그거를 제공을 했죠? 제출을 했죠? 이 조혜주, 양정철 언제 기재한 겁니까? 조혜주, 양정철 검사님께 이 메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지에는 조혜주, 양정철 이 가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아마 제출했습니다. 아마 검찰에 조혜주, 양정철이 없다 그러면 먼저 사진을 찍으시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여기 14명인데 2명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조혜주, 양정철이라고 적어 넣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그 문서를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때 이미 사진을 찍으셨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리어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은 게 12월 5일 16시경이 맞죠? 맞습니다. 일단은 그만하시고 또 하시죠. 예, 추가 신문 하시죠. 그 메모 얘기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인영한테 명단을 듣고 이제 그 보좌관한테 정사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원래 처음에 증인이 여인영하고 통화하면서 받아 적은 거는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는 맞습니까? 아닙니다. 포스트잇이라고 지난번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포스트잇 아닙니다. 포스트잇 아니에요? 그냥 하얀 종이였던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적혀 있는 걸 보고 보좌관이 정서를 했다는 건데
그 처음 정서한 버전이 너무 빽빽하게 돼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장으로? 예, 두 장. 메모지에 두 예, 장으로. 예. 그러면 이 정서 지시한 후에 그 정서 마치고 돌려받은 거는 정무직 회의 갔다 예, 왔습니까? 그때 회의 다 끝나고 돌아와서 사무실로 돌아오니까 아마 보좌관이 저한테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 독대는 하기 전이고요. 아니 다 다녀온 다음입니다. 다 다녀온 다음. 예. 그 두 장짜리에는 아까 뭐 직책도 적고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거는 보좌관이 뭘 찾아보고 그걸 그렇게 적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지시를 하면서 제가 아마 이렇게 좀 익숙하지 못했던 이름이고 누구 누군지 잘 몰라서 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좀 알아봐라고 했더니 본인이 이제 뭐 네이버나 아니면 인물 정보 같은 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홍장원이면 가로 열고 몇 년생, 고향 어디, 학교 어디, 해갖고선 좀 경력 같은 것까지 포함돼서 제가 보기엔 한 두 장에 그 굉장히 원래 그 성격도 좀 그렇지만 굉장히 빽빽하고 꽉 차게 뭘 적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가 뭘 검색을 해서 거기를 그렇겠죠. 약식 프로필 같이 그렇게 예, 적었던 그렇겠죠. 말씀이시네. 그러면 아까 대통령한테 그날 처음 전화 받았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게 전화를 드린 거죠. 처음에는 못 받았고 대통령이 전화했을 때는 못 받았고 8시 22분에는 제가 전화를 전화를 드린 드렸고요. 거죠, 그죠? 그때 예, 그때 첫 통화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대통령이 증인한테 원장은 미국 가 계시죠? 뭐 이런 질문을 하던가요? 그 내용 기억 안 납니다. 그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원장한테 처음 보고할 때 대통령이 원장은 미국 가 계신 줄 아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만약에 대통령한테 그런 언급을 직접 구체적으로 들었다면 이 얘기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 간 줄 아시더라고요.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셨나 봅니다라는 건 증인이 짐작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론 보도를 지금 옛날 걸 다시 한번 찾아보면 12월 5일 날 방첩사는 언급이 됐던 것 같고요. 이런 체포조 명단이 있다는 얘기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지시한 거하고 연결되는 거는 증인 얘기가 처음이죠. 그게 아마 12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세상에 알려졌던 거는 그게 맞습니까? 혹시 그 전날 이 체포조 명단 기사에 나온 거는 보셨습니까? 체포조 명단 기사가 그 전에 나왔었습니까? 12월 5일자로 예.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 잘 안 납니다. 안 나세요? 예. 그 아까 박선원 의원하고 카톡 주고받고 사진 보내주고 하셨던 거는 그게 직접 만났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안 만났습니다. 예. 조태영 증인 신문 때 재판관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그때 상대방 그 신문사항이 워낙 늦게 나와가지고 급하게 사실 확인을 하느라고 소추위원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정보위 설명 때는 박선원 의원이 원래 간사인데 못 오셨고 네.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도 설명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당연히 뭐 만나서 설명을 들었겠거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건 제가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만나지는 않고 카톡으로 받고 사진도 카톡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증인 처음에 대통령한테 전화 받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대상은 특정이 안 된 채로 그 얘기를 듣고 여인영하고 통화하기 전에는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냐면 이게 대상이 짐작으로는 반국가 세력 뭐 그런 간첩단이나 이런 사건이 터졌나 있었나 방첩사에서 그렇게 짐작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방첩사에 사건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첩사에. 예. 그런데 그날은 아마 그럴 경황이 없었을 테고 나중에라도
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문 찬찬히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담화물을 챙겨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예. 계엄 선포 이후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한 4-5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국회라고 하기도 하고 민주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대목에는 반국가 세력 앞에 종북이라고도 붙여져 있어요. 이 반국가 계엄 선포문하고 연결시켜 보면 증인이 처음에 그 짐작했던 반국가 세력이 여인영한테 들은 명단하고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피창구 의원이 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은 글쎄 그 증인은 뭐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셨다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고 예. 판단해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증인 메모해 보시면 그 방첩사 구금시설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증인이 하신 메모해 보면 방첩사 구금시설. 혹시 그거 이제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한테 직접 들으신 거 그대로 메모하신 거죠? 네. 혹시 그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릅니다. 갑 29-10호증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수사기록 3928쪽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고 나면 이게 김대우 방첩 수사단장 진술조서인데요. 그리고 나서 사령관님이 저한테 구금시설이 어디 있냐면서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이제 증인께서 기재한 그 부분을 듣고 기재했다라고 보이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있으십니까? 방첩사 구금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단장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저와의 대화와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 저번 증인 신문 때 네. 그 방첩사 구금시설이 없는데 네. 왜 증인은 그런 메모를 했느냐고 그래가지고 좀 신빙성에 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예. 혹시 이 메모를 작성할 때 네. 그 체포자 명단에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 말고 네. 다른 분한테 혹시 들은 것은 있나요? 체포자 명단 관련돼서는 예. 여인영 사령관에게만 들었습니다. 혹시 그 증인은 메모에 정청래 사법위원장하고 권순일 그 대법관이 전 대법관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같이 네. 그 부분 혹시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한번 다시 해주겠습니다. 메모에 보면 네네. 권순일 그 전 대법관하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 사법위원장이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다른 많은 메모들이 있는데 네. 이 두 분이 같이 기재되어 있거나 네. 같이 언급된 수사 기록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전후좌우 없이 그냥 받아 적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받아 적어서 그 명단을 그대로 메모에 유지해 왔다 이렇게 예,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에 의하면 네. 체포자 명단이 처음에 15명이라고 했고 네.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추가돼서 최종적으로 16명이 정리됐다고 해요. 네. 근데 증인 메모에 보면 16명인가 14명인가 둘 다 기록돼 있고 네. 오히려 16명이 삭제됐는데 네. 혹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네. 그 명단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검사하고 좀 의견 교환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전혀 없었나요? 예. 그런데 16명인 걸로 혹시 오해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첫 번째 메모를 하고 두 번째 메모를 옮겨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일 오후에 이게 쭉 보다 보니까 그 다음날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12명의 명단은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2명은 확실히 들었어요. 근데 12명의 명단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적었기 때문에 10명 적고 생각나는 거 2명 더 적고 2명은 생각이 잘 안 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 순서로 뭐 그 이후에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은 그 잔상이 좀 남았던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현재 기억하는 건 14명인데 16명까지도 불러준 게 아닐까라고 추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인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명단이 네. 혹시 16명이 아닐까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 예.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아까 저 배천구인 대리님께서 이 메모를 그 다음 날 뭐 다시 작성하고 한 게 비상계엄은 이미 해제됐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뭐 사용할 일도 이용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작업을 했느냐 이런 취지로 물으셨는데 이게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체포 지시한 일도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예. 그게 뭐 나중에 이무렵의 증인이 벌써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중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 의미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하셨던 거 아닌가요? 정보기관원의 특성상 뭐를 들으면 기억하거나 메모하거나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습관이었던 것 같은 거고요. 네. 꼭 정보 수집을 하는 부분의 모든 부분이 이 정보 수집을 하면 요 다음에 뭘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들었던 부분에 특이하면 메모해놓고 뭐 알겠습니다. 이랬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지난번 증인이 증언하고 난 뒤에 이 보좌관들하고 이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지난번 지난- 조태영 원장이 나와서 그렇게 증언을 네. 했거든요. 네, 그 조태영 원장도 인정한 부분이 나중에 그 다음 날 작성된 그 메모지하고 전날 증인이 원래 메모지나 정사시킨 거기에 인원수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국정원에서도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메모 버전이 뭐 몇 개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인영이 얘기한 상대방이 증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저 부하 군인들도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있고 그래요. 그게 지금 14명, 뭐 15명, 16명 한두 명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앞에 뭐 12번째까지는 똑같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 확인되는데 지금 피청구인이 문제 삼으시는 통화 장소가 어디였고 메모를 어디에 했고 이게 이 메모의 신빙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정보를 많이 다뤄보신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오해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좌관한테 정설한번 스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도리어 이번에 그 국정원장께서 저희 보좌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명단을 받던 사람의 어떤 증인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비를 할 때도 스코프가 나오는데 결국 이루어진 것은 국정원 청사 내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3분 거리에 떨어지는 원장 직무실, 그 원장 관저, 그 선상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은 그 통화 내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고 사무실에서 관저 현관까지 그 짧은 기간의 거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어디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재판부에서 하겠습니다. 예, 승인. 그 국정원장이 대통령께 주례 보고하는 거 있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통상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 김규현 국정원장이 2023년 11월 26일에 퇴임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2024년 1월 16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한 달 반 정도 네, 기간이 비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주례 보고는 누가 합니까?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직무 대리를 했고요. 그 기간에는 주례보를 안 했습니다. 안 필요하면 그때는 국가안보실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했어요?
아, 예. 그 증인은 지금까지 그 피청구인을 총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만났냐 예, 말씀이시죠? 만난 적.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6번입니다. 아까 뭐 길에서 보고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거 말고 6번 정도라고 기억합니다. 언제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차장으로 취임했을 때 1차장과 2차장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는 저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아, 예. 그다음에 한 4번 정도는 대통령께 독대복은 아니고 원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보고 자리에 갔던 부분이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때 안보실하고 그 북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의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저녁에 한 2번, 보고 자리 한 4번, 한 6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그런 자리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가 좀 오가는 그런 식사였나요? 거기 있는 비서실이나 안보실 관계자들도 다 같이 있는 부분이니까 크지는 않더라도 원탁 정도가 채울 정도에 있어서 인원들의 저녁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 할 때 이제 국정원장 조태영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제껴놓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그 단도직입적이에요. 뭐 바치,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거니까 증인과 대통령은 이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뭐 이런 대화가 좀뭐 전혀 뭐 초면에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초면에 하면 나 대통령인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시하는 거 잘 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얘기할 사이가 되는 거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날 23시 30분에 이제 정무직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들어가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께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원장님이 미국 출장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뭐 방첩사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조금 이상한 거는 그때 국정원장께서 뭐 놀라거나 그거 무슨 일이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좀 자세히 설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갔나요? 일체 답변이 없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셔서 사실 좀 당황했었습니다. 놀랐나요? 아니요, 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안 놀랐다는 거죠? 네. 그럼 증인은 그때 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왜 안 놀라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뭐 마지막에 지침이나 방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걸 보면서 나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고, 당시에 통상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안 지시겠다라는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증인 말을 들어보면은 그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라고 했더니 조태영 원장이 화를 내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그때 상황을.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거기부터 얘기를 하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예. 끝까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하고 방첩사를 지원한다는 내용까지는 뭐 평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러면 다소 놀라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는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저는 지금 지시를 받아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구체적인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싶거나 아니면 보고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뭐가 딱 막힌 느낌이 들어서 아니 저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방향을 주셔야 하는 말씀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견 진술 아니 의견 진술 기회 좀 들어보고 또 하시죠. 예.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12월 4일인가 아마 4일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여인영 그 방첩 사령관이 그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뭐 위치 확인, 뭐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이제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 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을 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이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그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개헌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뭐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정보 사항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직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국정원장 그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이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이거를 간첩을 좀 많이 잡아 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영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여인영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뭐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헌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자, 지금 12월 3일 날 밤에 저 국정원은 뭐 신출귀몰 안 되고 뭐 저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뭐 좀 미행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에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마 내가 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저 1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 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개헌과 관련된 별도의 그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은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특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아니 개헌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기 밑에 사람한테 뭔가 개헌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어떤 그 작년 그 상반기 총선 전에 어떤 그 안가 자리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 보고 방첩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무슨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뭐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가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 신문하십시오.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은 게 12월 5일 16시경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날 12월 6일 조간부터 국정원 발로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났던 거 기억합니다. 공교롭게도 증인이 해임 통보 받은 다음날 조간입니다. 그 해임 이유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정원장과 좀 다른 주장을 하시는데 증인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 7번이나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증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증인이 대북공작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에게 설명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인은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인사청탁이나 했다면 홍 차장을 질책했고 대북공작금 유흥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에 홍 차장은 대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앞에 보면 주영 대사를 역임하신 전 국정원 간부가 7차례 청탁 거절한 것이 전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증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대신 청탁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 뭐 짐작되는 분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증인 이 비망록 이 메모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여기에 보면 맨 윗줄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월 6일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하면서 똑같은 워딩을 합니다.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망록과 일치합니다. 이 비망록 김병기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의 워딩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나요? 제가 12월 6일 아마 12시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신성봉 정보위원장이 그 정보위원장 면담을 주선해서 그때 김병기 의원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양당 간사가 오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날 신성봉 위원이 물어봤던 것 자체가 조선일보 관련된 기사가 어떻게 된가를 물어봤고 제가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와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위원장이 이 비망록을 김병기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가서 얘기할 때 제가 보기엔 두서가 좀 있어야 되니까 노트 테이킹을 좀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인 측이 마치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체포 지시를 한 것을 전제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증인에게는 목적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목적어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한 것은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먼저 한 것이 맞죠. 예,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 구조적으로 증인은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하니까 방첩사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인을 내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무슨 뭘 도와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고 또 여인영 사령관에게 뭘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입니다. 지시를 받았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정하고 7시 30분에 속회하겠습니다.